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또 얼마나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밤은 늘 이상하지요. 낮에는 괜찮았던 말도 불을 끄고 누우면 이상하게 다시 떠오릅니다. 방 안은 조용한데 내가 낮에 툭 던진 한마디만 또렷하게 살아나서 이불 끝을 붙잡습니다. 그 사람 표정이 그랬나? 내가 너무 많이 말했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왜 했을까? 저는 그런 밤이 사람을 조금씩 늙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전쟁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몸이 아니라 평판이, 평온이, 나에 대한 조용한 존중이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의 늦은 밤인지, 부산의 새벽 바람인지, 타국의 이른 저녁인지 생각하면 저는 늘 묘하게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물 위에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오래 살수록 한 가지를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묘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질문을 받으면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남이 묻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왠지 차갑고 무심하고 경우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상대가 웃으면서 묻기만 해도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솔직함을 상장처럼 걸어두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의외로 그 솔직함을 재료처럼 씁니다. 분류하고 비교하고 때로는 소문으로 가공하지요. 사람 참 바쁩니다. 자기 인생도 벅찰 텐데 남의 사정 편집본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요. 참으로 놀라운 생산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모든 질문이 대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질문은 정말로 나를 궁금해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그저 내 위치를 재고 내 약점을 짐작하고 나를 한 줄짜리 정보로 정리하기 위해 던져집니다. 이것을 사회심리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상대는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비공식적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듣기에는 거창하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목으로 보는 겁니다. 성격은 어떤지, 형편은 어떤지, 자식은 어떤지, 어디를 얼마나 드러내면 되는지.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출입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편 같던 사람이 내일은 어색해질 수 있고, 오늘 나를 위로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불편한 표정으로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냉장고에 넣어두는 반찬이 아니어서 뚜껑 닫아둔다고 그대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맛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건넨 말이 내일도 안전하리라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예부터 말하지요. 혀끝은 짧아도 그림자는 길다. 한번 나간 말은 그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상대의 감정 위에 내려앉고 상대의 필요에 따라 해석됩니다. 사람은 사실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상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참 대충 만들어지는데 이상하게 오래 갑니다. 한번 찍힌 이미지는 묵은 김치통 냄새처럼 생각보다 집요합니다. 창문을 열어도 쉽게 안 빠집니다. 저는 모임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감각을 잘 압니다.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왜 굳이 그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달랩니다. 괜찮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이미 내 손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물컵은 엎질러지면 닦을 수라도 있지요. 말은 닦이지 않습니다. 더 번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 말보다 상대가 듣고 이해한 말이 더 강하게 떠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이 미덕이라는 뻔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경계가 품격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말수가 적으면 답답하다, 속을 모르겠다, 너무 벽이 있다, 이런 말을 듣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기 이야기를 술술 잘하는 사람은 처음엔 따뜻해 보이지만 오래 보면 만만해 보이기 쉽습니다. 이건 학벌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대답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른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정함과 무방비는 다릅니다. 친절함과 자기 노출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 둘을 헷갈립니다. 마치 집 앞 화분과 집 비밀번호를 같은 수준의 공개 정보처럼 취급하는 것처럼요. 화분은 보여줘도 되지만 비밀번호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 인생 비밀번호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분위기든 아무리 친해 보여도 절대 제대로 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질문, 가정사에 대한 질문, 깊은 속마음과 약점을 캐묻는 질문, 그리고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를 끌어내려는 질문입니다. 이 네 가지는 겉으로는 관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안부처럼 들릴 수도 있고 대화를 이어가는 예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대답하는 순간 나는 설명이 아니라 평가의 재료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의 재료는 늘 내 뜻대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는 이것 하나만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대답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무례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성숙한 자기 보호입니다. 세월이 가르쳐주는 지혜란 대단한 문장을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서 입을 열고 어디서 닫을지를 아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저는 바로 그 단단함에 대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천천히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그렇게 말을 아끼는 법을 하나씩 익혀가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남의 사정에는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그 관심이 상대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는 척합니다. 연금은 얼마 받느냐? 퇴직금은 어느 정도 있느냐? 집값은 좀 올랐느냐? 요즘 형편은 어떠냐? 생활은 넉넉하냐? 표면만 보면 모두 다정한 안부 같습니다. 따뜻한 문장으로 포장되어 있으니 듣는 사람도 처음엔 경계를 늦춥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살수록 느낍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질문 가운데 상당수는 공감이 아니라 측정입니다.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나기보다 얼마짜리 삶인지 가늠해 보려는 습관 같은 것이지요. 말하자면 아주 생활 밀착형 계량 사회학입니다. 대단한 학문 같지만 사실은 그냥 남의 사정을 숫자로 재보는 버릇일 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늘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숫자는 정보가 아니라 이미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입체적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새 연금을 얼마 받는 사람, 아파트가 얼마쯤 되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혹은 형편이 빠듯한 사람으로 저장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사람은 이름보다 딱지를 더 오래 기억하거든요. 한 번 붙은 경제적 이미지는 생각보다 질깁니다. 떼어내려고 해도 접착제가 아주 강합니다. 마치 반찬통에 붙은 가격표 자국처럼요. 아무리 문질러도 자꾸 끈적한 흔적이 남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숫자를 한번 말하면 그 숫자가 나를 대신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더 불편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사람들은 묘하게 기대를 걸기 시작합니다. 형편되시잖아요. 이번에는 좀 더 내셔도 되죠.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런 말이 노골적이든 은근하든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내가 돈이 적다고 알려지면 사람들은 동정과 무시를 섞어대야 합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그랬구나. 사정이 그러니 이해는 된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둘 다 존중이 아닙니다. 하나는 나를 지갑처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부족한 표본처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제 상태로 해석하는 태도는 늘 거칠고 그것이 아무리 웃는 얼굴로 전달되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격언처럼 돈 앞에서 본심은 생각보다 빨리 고개를 듭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장면을 자주 봤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가볍게 연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지요. 에이, 그 정도면 괜찮으시겠네. 아이고, 형님은 걱정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어떤 이는 은근히 비교심에 잠기고 어떤 이는 상대를 부러움 섞인 거리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돈 이야기는 공기를 바꿉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마치 겨울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같습니다. 처음엔 못 느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방 전체가 서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돈 이야기를 깊게 하지 않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숫자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숫자보다 상대적 위치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남보다 많으냐 적으냐가 감정을 더 크게 흔듭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질문은 거의 늘 비교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비교가 시작되면 관계는 순수하게 남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시기하고 어떤 이는 안도하고 어떤 이는 계산합니다. 누가 더 내야 할지, 누가 더 여유 있는지,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을지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은 계산 없이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밥값 앞에서는 회계사보다 더 정확해집니다. 카드 계산기보다 눈빛이 먼저 돌아가요. 무섭도록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숫자를 주지 않는 것,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지 않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상대가 연금 얼마 받느냐고 묻든 생활은 넉넉하냐고 묻든 저는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짧고 담백하게 대답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감사하게 지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실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괜한 상상의 여지도 덜 주며 무엇보다 대화를 더 깊은 침범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런 답은 얼핏 보면 심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심한 답이 때로는 가장 단단한 답입니다. 밋밋해서 재미가 없으니 상대도 더 캐물을 동력을 잃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은 대체로 양념이 있어야 오래 가거든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대충 얼마쯤은 되시잖아요. 그 정도면 집안 형편 좋은 편 아니에요? 요즘 물가 비싼데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괜히 설명을 시작하지요. 아니, 사실은 병원비가 들어서 그렇고 애들한테 조금 보태주느라 그렇고 저축은 얼마 안 되고 부동산은 묶여 있고 설명이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부르는 것 같지만 대개는 추가 질문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문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더 많은 문을 열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때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예,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지냅니다. 같은 문장을 차분하게 반복하는 것. 반복은 무례가 아닙니다. 반복은 경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화의 완충지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상대의 질문이 곧바로 내 사생활 깊숙한 곳에 닿지 않도록 짧고 부드러운 문장으로 쿠션을 두는 것입니다. 이 쿠션이 있는 사람은 대화가 덜 피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묘하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선이 있구나. 선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합니다. 반면 선이 없는 사람에게는 질문도 요구도 자꾸 커집니다. 처음엔 얼마 받으세요? 였다가 나중엔 그럼 좀 보태주세요가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 처음 허락한 범위만큼 자라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답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보다 첫 대답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단추는 다시 채우면 되지만 한번 흘린 정보는 다시 주워 담기 어렵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사소하지만 재미있는 잡지식을 곁들이자면 종이도는 사람 손을 정말 많이 탑니다. 한 장의 지폐가 유통되는 동안 수많은 손을 거치며 이동하지요. 저는 가끔 그것이 말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서 떠난 돈도 내 입에서 떠난 말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과 맥락을 거쳐 갑니다. 문제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말이 남긴 인상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말은 아낄수록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게를 얻습니다. 과잉 노출은 친밀함이 아니라 소모를 낳습니다. 너무 쉽게 보여준 정보는 너무 쉽게 소비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부분만은 단단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한 질문은 대답을 잘하는 기술보다 대답을 줄이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숫자를 주는 순간 나는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해석할 재료를 건넨 것에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때로는 시기의 재료가 되고 때로는 요구의 근거가 되고 때로는 동정의 빌미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내 삶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감사하게 지냅니다. 이 짧은 문장을 하나의 방패처럼 지니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어른의 품격은 모든 것에 답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답하지 않을 것을 아는 데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조금도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남 사이의 거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돈 이야기의 선을 긋고 나면 사람들은 대개 다른 문으로 들어옵니다. 자식은 뭐 하느냐? 딸은 잘 지내느냐? 사위는 어떤 사람이냐? 며느리와는 사이가 괜찮으냐? 손주는 자주 오느냐? 겉으로 들으면 이보다 따뜻한 질문도 없어 보입니다. 가족을 묻는 말은 언제나 포근한 색을 띱니다. 말끝도 부드럽고 표정도 다정하지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칼이 칼처럼 보이면 경계라도 하는데 소미불처럼 보이는 질문은 사람이 무심코 품에 안아버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살아오며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가정사는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내 손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정확하게 변형됩니다. 내가 한 말과 남이 기억하는 말 사이에는 늘 작은 틈이 있고 소문은 바로 그 틈에서 자랍니다. 참 부지런한 식물입니다. 햇빛도 별로 필요 없고 물도 안 줬는데 혼자 잘 커요. 가정사에 대한 대답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족 이야기는 정보가 아니라 해석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을 조금 자랑하면 누군가는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비교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불편해합니다. 반대로 내가 자식 이야기를 하소연처럼 꺼내면 누군가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 집은 문제가 많구나. 저 사람은 늘 불만이구나. 결국 어느 쪽이든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자랑은 시기를 부르고 하소연은 피로를 부릅니다. 이것을 관계의 수용미학이라는 다소 학술적인 말로 포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남의 집 사정은 적당히 들을 때까지만 흥미롭고 그 이상 길어지면 누구든 슬슬 지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공감 능력은 생각보다 얇고 집중력은 더 얇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알림보다 남의 가정사가 더 오래 주목받는 일은 드뭅니다. 슬픈 현실이지요. 저는 특히 부모가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두 방향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나는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 딸은 좋은 데 들어갔다. 사위 사업이 잘 된다. 손주가 영특하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당장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모두 웃어주고 축하도 해주지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비교심이라는 조용한 장치가 있습니다. 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온전히 기뻐할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개는 자기 삶과 슬쩍 견주어 봅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우리 애는 왜 아직 저렇지? 나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이런 감정이 쌓이면 축하는 점점 얇아지고 미묘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자랑은 그 순간에는 반짝이지만 관계의 온도를 은근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밤 예쁜 유리잔에 뜨거운 물을 너무 급하게 부으면 겉은 멀쩡한데 안쪽에 실금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잘 안 한다. 며느리와 서먹하다.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들이 속을 썩인다. 딸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하소연은 처음에는 위로를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도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고 말해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반복되는 하소연을 오래 듣고 있으면 위로보다 평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저분은 늘
같은 이야기만 하는구나. 집안 이야기를 왜 저렇게 밖에다 하지? 만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 순간 나는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바깥에서 흘린 말이 언젠가 자식의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보다 배신감을 먼저 느끼기 쉽습니다. 왜 내 이야기를 밖에서 했어요? 왜 내 실수와 내 사정을 부모가 남의 입에 올리게 두었을까?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생긴 금이 더 오래 아픕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며 배운 지혜가 하나 있다면 가족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외로움을 덜어줄 하소연 재료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가족을 내 감정의 연장선처럼 취급합니다. 내가 기쁘면 자랑하고, 내가 서운하면 흉보고, 내가 답답하면 하소연하지요. 하지만 가족 이야기는 내 이야기 같아 보여도 실은 타인의 삶이 섞여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남의 우산은 함부로 접지 말라는 옛말은 없어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짧게 말할 것, 담백하게 말할 것, 더 이상 열지 않을 것. 누가 요즘 아들은 뭐 하느냐고 묻는다면 직장 이름부터 연봉, 승진, 인간관계, 결혼 계획까지 줄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들 바쁘게 자기 몫을 하며 살지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어떠냐고 묻는다면 그럭저럭 서로 예의를 지키며 잘 지냅니다. 손주가 자주 오느냐고 묻는다면 올 수 있으면 오고 다들 자기 생활이 있죠.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사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삶을 흥미거리로 내놓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런 대답이야말로 어른의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길지 않지만 선이 분명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디 다니느냐, 결혼 계획은 없느냐, 며느리 성격은 어떠냐, 손주는 공부를 잘하느냐 이렇게 한 발 더 들어오지요. 이럴 때 설명을 시작하면 대화는 순식간에 가정탐사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답은 같습니다. 반복입니다. 다들 각자 바쁘게 잘 지냅니다. 그럭저럭 감사하게 지냅니다. 서로 자기 자리에서 살고 있지요. 같은 문장을 조용히 반복하는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차갑게 쏘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단하게 닫혀 있으면 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큰 소리에는 반발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담백함 앞에서는 물러납니다. 마치 자동문처럼요. 센서가 반응해야 열리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닫힌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자동문 앞에서 춤을 추듯 온몸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열리죠. 아주 활짝.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사소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얼굴 표정을 읽는 능력이 언어보다 먼저 발달합니다. 아주 어린 아기조차 말의 뜻을 다 모르면서도 표정과 억양을 먼저 느낀다고 하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정사에 답할 때도 말의 길이보다 태도의 온도가 더 큰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짧게 말하되 불안해 보이면 상대는 더 캐묻고
내가 짧게 말하되 편안하고 단정해 보이면 상대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니 문장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 문장을 어떤 얼굴로 말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웃대기를 열지 않는 표정, 친절하되 더 이상의 초대를 주지 않는 목소리, 이것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품격은 내용만이 아니라 전달 방식에서 완성되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정사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의도와 무관하게 남의 상상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상상력은 원래 문학에 쓰면 아름답지만 남의 집안일에 붙으면 꽤 성가십니다. 한 문장을 듣고 10문장으로 불리고 맥락을 지우고 결론부터 내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식과 가정사에 대해서는 차라리 날씨 이야기로 넘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봄바람이 늦게 온다. 요즘 목련이 예쁘다. 허리가 좀 굳어서 걷기를 시작했다. 요즘 읽는 책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안전하고 이상하게도 더 사람답습니다. 가족을 설명하는 대신 현재의 생활과 감각을 나누는 편이 오히려 대화를 더 부드럽게 살립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부분도 함께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자랑거리로도 하소연거리로도 쓰지 않는 것, 짧고 담백하게 더 이상 열지 않게 말하는 것,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자 결국 내 체면과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가벼운 입을 오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족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무게가 생깁니다.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존중은 늘 그런 곳에서 생깁니다. 요란한 설명이 아니라 조용한 절제에서요. 그렇게 가족 이야기까지 조용히 접근하면 사람들은 더 은근한 문으로 다가옵니다. 돈은 노골적이고 가정사는 익숙하며 속마음은 다정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요. 요즘 마음은 어떠냐? 많이 힘드냐? 잠은 잘 자느냐? 외롭지 않으냐? 남편 때문에 힘든 것 아니냐?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한 것 아니냐? 어떤 질문은 심지어 배려의 체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내 피로를 눈치채 준 것 같고 내 외로움을 이름 붙여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빨리 약하게 만드는 것은 상처 그 자체보다 상처를 아무에게나 보여주고 싶은 순간일 때가 많다는 것을요. 외로운 밤의 입술은 낮보다 느슨해지고 느슨해진 입술은 나중에 가장 깊은 후회를 남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늘 스스로에게 경고합니다. 순간의 안도감이 평생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요. 누군가 많이 우울하지? 하고 물었을 때 사실 요즘 너무 허무해요. 약도 먹고 있어요. 사는 게 무거워요. 하고 털어놓으면 당장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비밀을 꺼냈으니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관계는 늘 같은 온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는 아주 사소한 일로도 어긋나고 오해와 이해관계가 생기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털어놓았던 진심은 이상할 만큼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좋은 시절의 비밀은 친밀감처럼 보이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비밀은 너무 쉽게 칼이 됩니다. 저 사람 원래 불안정하잖아. 약 먹는다더라. 정신적으로 약해서 그렇다더라. 이렇게 한 줄짜리 소문으로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는 데는 게으르고 단순한
꼬리표를 붙이는 데는 부지런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보아도 무척 흥미로운 구조를 가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속내를 말하는 순간 관계 안에는 정보 비대칭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상대는 나에 대해 아주 깊은 정보를 갖게 되고 나는 그 정보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학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감정의 자기 노출은 친밀감의 촉진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권력의 비대칭성을 강화하는 잠재적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약점을 건네는 순간 상대는 위로자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 약점을 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나쁘게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만 믿고 사는 것은 아름답지만 살아남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 난 곳을 모두에게 보여주면 바람이 아니라 먼지가 먼저 들어온다. 참 정확한 말입니다.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허무하고 누구나 어떤 밤에는 이유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내어놓느냐입니다. 진짜 속마음은 아무데나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속마음일수록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기장에 쓰는 편이 나을 때도 있고 기도처럼 혼자 삼키는 편이 나을 때도 있고 아주 오랜 시간 검증된 단 한 사람에게만 꺼내는 것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모임이나 통화 중에 분위기에 취해서 혹은 상대가 나도 힘들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맞장구 치듯 내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것은 용기보다 무방비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고 믿습니다. 어른의 진실함은 다 털어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어놓을지 스스로 정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요즘 마음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저는 더 이상 밑바닥의 언어로 곧장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긍정의 언어로 단단하게 매듭 지으려 합니다. 감사하게 하루하루 지낸다.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 괜찮다. 요즘은 마음을 더 가지런히 하려 한다. 지나가는 일이라 생각하며 잘 견디고 있다. 이런 문장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힘듦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묘하게 그 차이를 느낍니다. 하소연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잠깐 연민을 품을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더 오래가는 존중을 보냅니다. 아, 저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자기 감정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구나. 그 인식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은 대체로 무거운 짐을 자꾸 얻는 사람보다 자기 짐을 고쳐 매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니까요. 물론 여기에도 꼭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믿을 만한 가족이나 오랜 친구의 곁도 필요합니다. 도움 요청과 무차별 노출은 다른 일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면이 오래가고 우울감이 깊어지고 삶이 위험해지는 상태라면 그것은 조용히 견딜 미덕의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일상적 인간관계 속 호기심, 어린 질문에 내 취약점을 통째로 넘겨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치료와 고백은 다르고 돌봄과 소문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감각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안전띠 같은 것입니다. 차를 멋지게 모는 것보다 위급할 때
안전띠가 먼저 필요하듯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안전띠를 답답해 하면서도 없으면 꼭 후회합니다. 인간은 참 일관된 방식으로 뒤늦게 현명해집니다. 여기서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곁들이자면 눈물은 감정에 따라 성분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파를 썰 때 나는 눈물과 슬픔이나 감동으로 흘리는 눈물은 포함한 물질이 완전히 같지 않다고 하지요. 몸도 감정을 그렇게 섬세하게 구분하는데 우리는 가끔 마음의 눈물을 너무 대충 남에게 보여줍니다. 누구 앞에서나 같은 농도로 흘려도 된다고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감정도 상대를 가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한 방울만 보여도 충분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아예 닫아두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차가움이 아니라 정교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소중해서 함부로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바꾸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그래도 무슨 일 있어? 하고 한 번 더 파고들면 설명으로 막으려 하지 말고 방향으로 막아야 합니다. 다 지나가는 일이지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마음을 단정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짧게 닫고 화제를 옮기는 겁니다. 날씨 이야기로 넘어가도 좋고, 책 이야기나 산책 이야기로 옮겨도 좋고, 상대의 안부를 되묻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주도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디까지 허용할지 고요하게 결정합니다. 문을 잠그는 것과 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인 것처럼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깊은 고백이 친밀감을 만든다고 믿지만 사실 친밀감은 긴 시간 동안 쌓인 존중이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하루 이틀 알아놓고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으면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친밀함은 밀도 높은 정보량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신뢰와 안정감으로 생깁니다. 그러니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약점을 아무에게나 공개하는 것을 솔직함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공개는 때때로 치유가 아니라 노출이 됩니다. 노출된 약점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먼저 공격받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부분도 조용히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속마음을 묻는 질문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곧장 건네지 않을 것, 긍정의 언어로 단단히 매듭지을 것, 더 캐묻는다면 짧게 닫고 방향을 바꿀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은 훨씬 덜 흔들리고 다음 날의 후회도 훨씬 줄어듭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판단할 재료를 넘겨주지 않는 것, 그것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성숙함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함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상처를 겪고도 스스로를 거두어들이는 연습 속에서 비로소 생깁니다. 결국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너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조차 아무에게나 자기 심장을 내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속마음까지 지키고 나면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과거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젊을 때 후회되는 일 없었느냐? 크게 망한 적은 없었느냐?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느냐? 솔직히 한 번쯤 흑역사는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은 아주 가볍게 던져집니다. 웃으면서 장난처럼 때로는 친밀함의 표시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서 또 마음을 놓습니다.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고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면
더 편하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말하는 순간 상대는 교훈보다 장면을 기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는 잘 남지 않고 결국 그 사람이 예전에 그런 일을 했대라는 한 줄만 남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이상하게도 긴 설명보다 짧은 흠집을 더 오래 붙들어 둡니다. 마치 새하얀 셔츠에 묻은 작은 커피 얼룩처럼요. 전체는 깨끗해도 시선은 거기로 갑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더 분명히 느낍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변화를 끝까지 확인해 줄 만큼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서사이고 서사는 길고 복잡합니다. 반면 과거의 실수는 표지처럼 간단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는 복잡한 현재보다 단순한 과거가 더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를 인지 편향의 관점에서 말하면 인간은 부정적 정보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더 오래 붙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굳이 어려운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칭찬 10번보다 흉 하나가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과거의 실패를 풀어놓는 순간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권위를 깎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묻습니다. 예전에 사업 크게 말아먹은 적 있지 않느냐? 보증 잘못 써서 힘들었던 적 있었느냐? 젊을 때 왜 그렇게 철없었느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웃으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때는 내가 사람 볼 줄 몰랐지. 나도 한때는 정말 크게 되었어. 젊을 때는 다 실수하지. 분위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들 웃고 잠깐은 솔직하고 인간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끝나고 남는 인상은 되게 다릅니다. 아, 저분은 보증 잘못 썼던 사람이구나. 아, 저분도 그런 실수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가 아는 조언의 무게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나는 교훈을 말했는데 상대는 정과 기록처럼 듣는 셈입니다. 말이 좀 독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실수도 경험으로 포장되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나를 삶의 태도와 품격으로 봅니다. 이때 과거의 흑역사를 자세히 털어놓는 일은 내가 쌓아온 신뢰의 기둥에 스스로 금을 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과거의 흠집을 나열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은 말을 줄이고 현재를 단정히 살아내는 태도에서 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라고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의 나를 조용히 보여주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변명을 들으면 의심하지만 태도로 증명된 현재 앞에서는 오히려 질문을 거둡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캐묻는 질문을 받을 때 늘 현재로 옮겨 붙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의 장면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말고 대화를 지금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 누가 후회되는 일 없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요. 후회할 시간에 오늘을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가 그래도 어떤 일이었느냐고 더 묻는다면 덕분에 배운 게 있어서 지금은 같은 실수를 안 하려 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라는 메시지를 조용히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문을 닫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방식입니다.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덧붙이자면 인간의 뇌는 이야기를 들을 때 빈칸을 자동으로 메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일부만 들어도 맥락을 상상으로 채워넣지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조금만 꺼내도 상대는 내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머릿속에서 완성해 버립니다. 문제는 그 상상이 대개 호의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설명은 오해를 줄일 것 같지만 때로는 오히려 상상의 재료를 더 풍성하게 공급합니다. 그러니 굳이 오래전에 끝난 흙탕물을 손으로 다시 휘저 물을 흐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두는 것이 제일 깨끗합니다. 이쯤 되면 제가 왜 처음부터 4가지 질문을 그렇게 경계하라고 말씀드렸는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돈에 대한 질문은 나를 숫자로 만들고, 가정사에 대한 질문은 내 사랑을 소문으로 바꾸고, 속마음에 대한 질문은 내 약점을 타인의 손에 쥐어주며, 과거의 실수를 묻는 질문은 현재의 품격을 옛 그림자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이 4가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해석하고 평가할 재료를 내어주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답하지 않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망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예부터 말하지요. 입은 화를 부르고 침묵은 때로 복을 지킨다고. 저는 이 말을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생활의 기술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입을 닫는다고만 해서 존중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것만큼 무엇을 말할지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생활을 지키면서도 더 품격 있어 보이는 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돈, 내 가족, 내 상처, 내 과거를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하고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로 공기를 바꾸는 것, 그리고 결핍의 화제를 취향과 내면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 요즘 어떠냐고 물을 때 내 사정을 길게 풀기보다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이 참 반갑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말씀하시는 태도가 참 편안하십니다. 같은 구체적이고 따뜻한 칭찬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첨과 다릅니다. 진심 어린 관찰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은 돈이 들지 않지만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 돈, 건강, 자식 같은 비교와 결핍의 언어에서 벗어나 자연, 음악, 산책, 책, 계절의 냄새, 좋아하는 차 한 잔 같은 이야기로 옮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대화는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고도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자리보다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자리를 기억합니다. 결국 품격은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개하느냐로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건네며 어떤 분위기를 남기느냐에서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모든 질문에 답하려 하기보다
모든 순간의 온도를 살피려 합니다. 내 말이 나를 가볍게 만들지, 상대를 편안하게 할지, 지나고 나서도 후회 없을지를 천천히 가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욱 값어치 있는 기술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쉽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을 가려할 줄 아는 사람, 말로 공기를 부드럽게 바꾸는 사람, 자기 삶의 문을 함부로 열지 않는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존중은 대개 그런 사람 곁에 조용히 머뭅니다. 이제 밤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방 안 공기는 처음보다 차분해졌고 여러분의 마음도 아마 조금은 느려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래 이야기한 것은 결국 단 하나의 문장으로 모입니다.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것, 그리고 대답하지 않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품이라는 것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수없이 묻고 수없이 묻힙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순간 속에서도 끝내 지켜야 할 것은 내 체면보다 내 평온이고 내 설명보다 내 경계이며 내 억울함보다 내 마음의 고요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무 애써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를 다 알게 해야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나를 다 풀어놓아야 진실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밤에는 짧은 대답 하나가 긴 해명보다 훨씬 나를 잘 지켜줍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들 바쁘게 잘 지냅니다. 감사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다 지난 일이지요. 이런 짧은 문장들이 어쩌면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울타리는 차갑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안쪽의 것을 편안하게 숨쉬게 하려고 세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보호입니다. 오늘 하지 않은 한마디가 내일의 평안을 지켜줄 수 있고 오늘 닫아둔 문 하나가 앞으로의 관계를 훨씬 덜 시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지만 동시에 더 적게 말하게 될 때 비로소 깊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 고요한 깊이가 참 좋습니다. 물이 얕을수록 소리가 많고 깊을수록 잔잔하다는 오래된 말처럼 우리의 말도 조금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지면 그대로 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문장들 가운데 단 하나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도 사람을 만나는 일은 조금 덜 피곤해지고 집으로 돌아온 밤은 조금 덜 후회스러워질 것입니다. 창밖의 불빛은 서서히 흐려지고 선풍기 바람은 아주 작은 파도처럼 이 방을 지나갑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도 점점 부드러워지고 생각들은 천천히 가장자리가 풀어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많은 설명 대신 조용한 숨을 하나 남기고 너무 긴 해명 대신 편안한 침묵을 하나 이불 곁에 내려놓으면서 여러분은 그냥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잠에 가까워지시면 됩니다.